네, 안녕하십니까. 자두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2월 2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 급반등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강세를 보이는 것. 자, 이것은 어쨌든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아쉬운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자 마감때까지는 약 45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좀 아쉽다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현재 이 시점에서는 장중 약 2.7%까지 초급등한 것을 충분히 더 잊지 못한 채 그 상승폭이 좀 깎이는 모습이 나와서 그렇다는 것인데, 특히 간밤에 미국 증시 게임 스탑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고 하는 꽤나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 증시가 낙폭이 좀 깊었기에 어제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탄력에 나올 수 있는 상황, 특히 수급이 개선이 됐죠. 자, 외국인들이 모처럼 만에 비교적 큰 규모로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에서 아쉽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악재는 어느 정도 이제 탈피를 하거나 또는 극복을 했고, 또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시점에서 탄력적으로 올라가 줘야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는 N자형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눌러지게 되면은 횡보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그 점이 단기적으로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좋아졌어요. 그런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최소한 나쁘지 않거나 또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런 정도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건데요. 자, 미국 시장의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근본적인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떠한 변화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 점 말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오늘의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자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있다고 하죠. 5개 정도 되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당연히 그 1등 종목은 무조건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4개 정도 더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부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종목들이고 그를 통해서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계속 강조드리는 종목인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제가 강조드리는 종목들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계속 강조드리지는 못하고 있죠. 현재 네이버가 이제 그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 전에 이제 LG화학도 있고요. 자, 오늘 그 네이버가 추가 상승 5% 정도 상승을 해서 오늘부로 또 다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자, 네이버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새롭게 제2의 도약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진화를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40만 원 정도가 아니고 50만 원 이런 정도로 봐야 된다는 관점인데요.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를 밟아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시장 이슈인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는 어떤 특정 종목이나 시장 전략과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010-2420-053 연락처가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IT 종목들이 급반등을 했어요. 아마존도 그렇고요. 또 현재 알파벳도 급등을 했죠. 가장 고무적인 것은 테슬라. 테슬라가 최근에 좀 깊게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자, 급반등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현재 뜨거운 이슈였었던 게임스탑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은 무려 31%나 급락을 했어요. 자, 이 종목의 주가가 완전히 도깨비입니다. 하루아침에 44% 폭락했다가 63% 급등을 했다가 또 31% 급락을 했다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상황에 나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또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이 펀더멘탈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까지 좋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달 만에 무려 17배나 올라갔다는 건 또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그 문제와 관련돼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파월이 want to pop this bubble 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즉 파월은 제롬 파월을 얘기하는 거죠. 이 버블, 이 버블이라는 것은 게임스탑의 버블만은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버블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버블이 깨지는 것을 현재 깨지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제롬 파월은 이 버블을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제롬 파월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 증시의 주가 수준은 꽤 높은 편입니다. S&P 500을 기준으로 PER,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략적으로 한 13배, 14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S&P 500은 그의 거의 2배 정도 수준이고 그 수준은 20여 년 전,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그때 수주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또 하나가 게임스탑 같은 급등주가 있었고 그 급등주는 또 투기 시세였기도 하고 말이죠. 이것과 관련돼서 월가 일각에서는 강력히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더 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테이퍼, 즉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현재 제롬 파월의 반응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파월 want pop this bubble, 즉 버블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어느 정도 버블을 용납한다는 얘기가 되죠. 또 그가 한 얘기 중에는 현재 금융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성, 즉 자산 보물과 관련된 그 수준은 아주 높은 수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 아닌 보통 수준이다. 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가 역시 월가 출신이고 17명 연준 위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비율기파, 즉 통합 팽창적 또는 완화적 입장을 취하는 위원입니다. 그러니만큼 현재 제롬 파월이 의장으로 있는 이상 절대적으로 테이퍼, 즉 긴축을 할 가능성 거의 제로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버블을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어, 매수 보유 관점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그 정도로 보시도록 하고요. 자, 간단하게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은 어제 그제 지난주죠. 한꺼번에 많이 올라 다소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만은 어제 안정돼 있었고요. 오늘도 좀 안정이 됐습니다. 보합권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 약간 눈치 보는 듯한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 자, WTI 원유가가 간밤에 2.6% 가까이 올라가면서 배럴당 53.5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 정도 수준은 1년 내 최고가 수준입니다. 즉 다소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실질적인 상품 시장, 원자재 시장은 안정돼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만큼 경기 회복도 또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 추가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단서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의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개인들이 어제도 순매도, 오늘도 순매도, 이틀 연속 순매도를 하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합니다. 자,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하죠. 연 이틀, 어, 연 이틀 현재 금융투자가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도 좀 특징적이고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자, 이러한 구도, 일반 개인들이 순매도하고 외국인과
특정 기관이 순매수하는 이러한 구도는 전형적인 외국인이 이끄는 지수 상승 장세라는 건데요. 자, 요 부분이 다소 좀 미심쩍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난달 1월달 한 달 동안 일반 개인들이 무려 22조 원 정도 순매수, 일평균 1조 넘게 순매수했던 그들이 달이 바뀌니까 분위기가 살짝 바뀌니까 약간 꼬리를 내리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일반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의 추동력이 좀 떨어지는 듯한 인상이 좀 있습니다. 자, 그 공백을 외국인이 메꿔주면 되는데요. 그게 좀 미완성이라는 것이죠.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현재 기관들은 금융투자 정도만 따라올 뿐이지 연기금은 또 3천억 정도나 순매도를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그 힘을 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 상승은 상승이 돼 그 상승의 수급 구도가 좀 미완성인 상태, 약간 애매한 상태의 인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 태도인데요. 그간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막대 그래프로 그린 그림이 있죠. 자, 5거래일 연속 초대규모로 순매수했던 그들이 오늘 6거래일 만에 비교적 큰 규모로 삼성전자를 순매수한다는 건데, 자, 이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전처럼 미래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기관들도 자, 현재 약간이라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고무적입니다. 그 전에 초대 규모로 지난 한 달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삼성전자 본주 및 우선주 합계 약 12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던 그들인데 현재 달이 바뀌고 또 주가 바뀌니까 그들의 스탠스가 약간 바뀌었다는 것에서 삼성전자의 수급만 본다면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삼성전자가 달라졌다면 시장 전체에도 그러한 영향을 좀 준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일단 고무적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이시스인데요. 자, 베이시스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왜곡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 그 중에서도 비차익 거래, 오늘도 2,549억 원이나 현재 이 시각에 그런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차익거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망정이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도 3천억 넘게 순매도가 나올 뻔했던 것인데 어쨌든 오늘 장 중에 지수가 밀린 것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지수가 왜곡되고 그 왜곡된 지수 때문에 현물 쪽의 매도 대부분 비차익 쪽의 매도입니다. 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약간 김 빠지는 듯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얘기는 반면에 만약에 베이시스가 정상적으로 플러스로 호전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차익뿐만 아니라 비차익까지 들어오면 강력한 지수 상승 장사 또 한 번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외국인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 개인이 이끌든 또 외국인이 이끌든 관계없습니다. 아무나 이끌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 외국인과 기관, 일반 개인과 기관이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이끄는 그런 상황이 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다행이다 또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현재 기본적인 그런 환경이 현재 어, 만들어졌고 또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수급은 그런 정도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보다 좀 빨리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약간 느려질 소지가 좀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현재 강남권에 있는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들이라고 해서요. 삼성증권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조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 대상자가 508명. 그 당시에는 증권 계좌를 10억 원 이상 신규로 개설한 사람 508명을 조사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냥 현재 무작위로 10억 이상의 자산을 부동산을 제외한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863명을 설문조사해서 밝힌 현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그림과 도표가 나오고 있죠. 올해 투자 유망한 부분을 보면 국내 주식이 잠깐 이걸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6%, 해외 주식이 31.3%, 그리고 가만히 보면 왼쪽 상단에 보면 부동산 7.2%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및 해외 주식을 합치면 77.9%. 올해 투자 유명 대상을 어쨌든 국내외 주식으로 거의 80% 정도를 선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은 투자 유망하다라고 하는 부자들이 꽤 많지 않아요. 7.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것과 관련된 그 전에 조사 508명, 즉 증권 계좌 10억 원 이상을 새로 개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508명 조사에서는 그 당시 부동산을 팔고 주식으로 이동한 사람이 전체 조사 대상의 19.1%였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아파트를 팔아서 주식 시장으로 왔더라 하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자금의 이동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의 입금액 평균이 1인 평균 60억 원이었습니다. 대단히 큰 규모로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죠. 부자 중에 부자들이 현재 그러한 결정을 했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무엇이냐를 보자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10년이에요. 10년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저도 10년을 얘기 나왔습니다. 저도 10년 정도는 봐야 된다고 강변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보유하고 싶은 주식 랭킹을 매긴 게 있습니다. 국내 주식 5개, 해외 주식 5개인데요. 국내 주식의 삼성전자 압도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48%나 삼성전을 지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48%, 그리고 두 번째가 현대차 10%, 세 번째가 카카오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LG화학,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1 플러스 4와 거의 같죠. 거의 한 가지 차이가 난다면 카카오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이 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해외를 보면 애플이 있고 테슬라가 있고 아마존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구글이 있습니다. 5개인데 애플, 테슬라, 아마존이 이런 정도, 애플이 절대적이지는 않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종목은 하나도 없죠. 다 알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자기 10년 앞을 본다고 했으니까 10년 앞을 볼 때 테슬라가 과연 10년 앞까지 투자할 만한 대상이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좀 현재 그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3년 정도까지는 시장을 선정하고 상당한 파워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한 3년 이후부터는 많은 현재 기존 완성차 업체 및 또는 전자와 관련된 기타 등등의 많은 업체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시장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상태가 아닌 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때부터는 테슬라의 그 위상이 좀 깎일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또 많이 올라갔고요. 테슬라 많이 올라온 이 테슬라를 10년 동안 보유할 것이냐, 그 여부는 그렇게까지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혹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미국 주식 중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제가 현재 뭐 찬성을 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국내 주식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당연합니다. 삼성전자는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당연한 거고요. 현대차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도 동의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는 카카오가 아니고 네이버를 하자고 했던 것이죠. 10년 앞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1년, 3년 정도, 그 정도 기간 동안에는 보다 빠른 경영 행보를 하고 있는 카카오가 주가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속도가 좀 빠를지언정 10년 앞을 봤을 때에는
네이버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또 더 안정적이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네이버를 굳이 카카오가 더 이뻐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가 더 낫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특히 AI나 또는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또 어, 개-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 또는 시장의 법이 측면에서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개인 생각인데 어쨌든 카카오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네이버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나머지 LG화학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LG화학도 장기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3년 내지 5년 정도까지만 보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10년 장기가 아니라 끊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융통성을 갖고 LG화학을 일단 최소한 1년 내지 넉넉하게 3년 정도까지만 보고 LG화학을 계속 가지고 가자. 이런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점도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도체 관련된 팁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이천에 있는 공장, 그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이천 공장이 결국에는 준공이 됐죠. M16 공장입니다. 2018년도에 착공이 돼서 한 2년 6개월 만에 현재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7월부터 양산 체제 10나노급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현재 범용 반도체가 아니고요. 10나노급 차세대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건데 이를 통해서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는 그 흐름을 타면서 실적이 급신장할 소지가 높다. 이런 거죠. 2020년도 영업이익을 작년 2020년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5조였거든요. 그것의 두 배인 금년에는 그것의 두 배인 1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참고 삼아 SK하이닉스의 2018년도 최전성기 때의 영업이익 규모가 20조 원이었습니다. 20조 원 정도. 그것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회복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작년보다는 2배 오르지만 2020년도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018년도 이후에 추가적인 D램 라인 증설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시설 투자가 없이 다른 부분, 랜드나 또는 파운드리 쪽으로 현재 지금 시설 투자, 카펙스가 그쪽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의도적인 D램 공급을 조절한다는 의미, 약간은 반 정도는 암묵적으로 현재 공급 조절, 카르텔, 어, 즉 생산량을 조절하는 담합을 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램에 대한 막대한 투자 여력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랜드나 특히 파운드리 쪽으로 어느 정도 신성장 동력으로 현재 그 여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SK 하이닉스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까지 디램 때문에 삼성전자를 쫓아가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다가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죠. 성장 동력에 떠오르는 게 SK 한이었었는데 이 바람에 그러한 동력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현재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SK 하이닉스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뿐이지 SK 하이닉스 나빠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갖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런 관점이 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10조 정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작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서의 영업이익 규모는 한 다소 예상 목표치에 약간 미흡하는 19조 원 정도였었습니다. 2018년도에 반도체 부분에서만의 영업이익 규모는 44조 원이었거든요.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전성기의 절반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SK 하이닉스가 그런 정도로 반도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2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대입을 해서 삼성전자를 보면 19조의 2배니까 38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계산적인 수치가 나오죠. 근데 38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디스카운트를 해서 35조,
더 낮으면 30조, 30조 내지 35조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보고요. 거기에다가 IM 부분, 스마트폰 부분이 12조 원 내지 잘하면 15조까지 나오니까 전체 영업이익 규모는 잘하면 50조까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60조가 넘어갈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 실적과 관련된 윤곽을 잡기 위한 팁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관련돼서는 자주 네이버도 현재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LG와 못지않게 자주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얼마 전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네이버야말로 꽃놀이패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현재 꽃놀이패라고 하는 것은 다 이긴 게임에서 그냥 그 패, 바둑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즐긴다는 그런 개념의 그런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안전빵이라는 얘기죠. 안정적으로 수익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꽃놀이패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새롭게 진화하는 공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기어다니는 공룡이었는데 앞으로는 나는 공룡, 익룡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진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단 실적 부분은 탄탄해요. 근데 이것을 조목조목 얘기하면 또 방대해집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현재 네이버 자체에서 자기네 사업을 네 가지 정도로, 다섯 가지 정도 크게 분류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서치 플랫폼. 서치 플랫폼은 서치, 뭘 찾는다는 뜻이죠. 검색 쪽입니다. 이 검색에는 광고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광고도 방대합니다. 다양한 광고가 현재 진행되고 있죠. 또 준비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발될 것 같습니다. 이 서치 플랫폼이 약 11.3% 증가했다는 건데, 지금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 규모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절대적인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성숙 단계에서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이 차근차근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이미 진행되어 있는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11.3%나 급성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자, 콘텐츠는 이커머스. 이커머스. 온라인 전자상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의 떡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죠.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상당히 빠르게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완성형 형태로 진화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 특정 상품을 추천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결제하고 배송하고 또 서로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거. 거기에다 구성을 보면 멤버십도 있고요. 또 브랜드 스토어도 있고요. 또 스마트 스토어도 있죠. 또 라이브 커머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가 무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시장을 조금씩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상태. 배송 부분도 그래요. CJ 대한통운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IT,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되는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도 사실은 핀테크는 카카오가 더 세죠. 카뱅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카카오페이가 조금 더 센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제 네이버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도 온라인 쇼핑과 연결시켜서 강해지고 있고, 또 현재 미래 에셋과 또 연결돼서 핀테크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협력 관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죠.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핀테크 부분은 지금은 다소 카카오에 밀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또 내실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작년 동기 대비 67.7%로 증가됐다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카카오 차트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네이버 잠깐 보시도록 하죠.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현재 뭐 거래가 터지고 이격이 벌어지고 주가가 위로 아래로 흔들리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거 따질 종목이 아니고 제가 또 그런 스타일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핀테크 말씀드린 콘텐츠. 이 콘텐츠도 사실 가장 큰 콘텐츠라고 한다면 뮤직 부분이 있고요. 게임 부분, 게임이 제일 크죠.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 카카오한테 밀립니다. 하지만 여타 부분, 웹소설이나 또는 뭡니까 웹툰 분야에서는 현재 카카오가
거의 대등한 상태이고요. 특히 얼마 전 캐나다, 북미, 웹툰, 또 웹소설의 플랫폼 회사에 와패드를 인수한 적이 있었죠. 북미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는 것이고, 또 웹툰 하나부터 시작해서 웹소설부터 시작하죠. 웹소설, 웹툰, 드라마, 영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 이런 거. 더 나아가서 또 얼마 전에 빅히트와 또 협력하기로 했죠. 합작회사를 만들기로 어, 지분 투자를 했죠. 빅히트와 지분 투자, YG하고 지분 투자 한 적도 있었고요. 또 CJ와 지분 맞기환도 했었단 말이에요. CJ도 콘텐츠가 강한 그룹이고 실제로도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이 부분도 상당히 강해질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특히 OTT 부분도 상당히 OTT는 실시간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강하게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현재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 이 부분은 카카오가 절대적인 우위인데 지금 이 부분도 온라인 쇼핑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 부분도 무장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전부 다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또 복잡하고요. 또 유기적이고 입체적입니다. 이것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분이 처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폭넓게 그리고 직진보다는 약간 우회해서 가는 안정을 다지면서 간다는 것도 카카오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것도 상당히 우리의 컨셉하고는 들어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 2년 정도가 아닌 향후 10년 앞을 본다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안정적인 데다가 그리고 해외 부분이 있고 AI 부분, 플랫폼 부분, 뭡니까? 클라우드 부분이 있으니까 더 해외 부분도 상당히 강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가 조금 더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주변에 주가가 오르든 말든 어떤 말이 나오든 말든 무조건 네이버를 가져가 보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